자, 여러분 피처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구조나 패턴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자료를 이미지에서 뽑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엣지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엣지는 이미지에서 밝기가 급격히 변화하는 부분의 픽셀들을 의미를 합니다. 우선은 밝기의 변화량을 정량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I라고 쓰고요. 이것은 밝기를 이미지의 U 액시스 방향으로 편미분한 값, 그리고 또 밝기를 이미지의 V 액시스 방향으로 편미분한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U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을 때 밝기가 얼마만큼 변하는가, V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을 때 밝기가 얼마만큼 변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벡터로서 이 델 i가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레디언트의 정의와 똑같죠, 여러분? 자, 그것을 구하는 데에 우리가 이거를 단순화해서 구합니다. 필터 연산으로요. X방향 변화량을 구할 때는 이 필터를, 그리고 Y방향 변화량을 구할 때는 이 필터를 사용합니다. 요거 이제 제가 헷갈리게 써놨는데 요거 U 방향, 요거 V 방향이라고 이해를 합시다. 그렇죠? 수학적으로는 이런 정의를 따라야 하지만은 이게 지금 프랙티컬하게 필터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필터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U 방향에 대해서 어떤 픽셀에서 다음 픽셀로 갔을 때의 밝기랑 그 픽셀의 이전 픽셀에서의 밝기를 갖다 서로 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U 방향으로 진행할 때에 대한 밝기의 변화량을 의미를 하겠죠? 근데 그것이 이 녀석과 의미를 갖고 있을지언정 수학적으로 무결한 표현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두 배도 스케일링도 두 배가 되어 있어요. 이 소벨 필터 같은 경우는 U방향에 대한 밝기 변화를 계산하는 동시에 그 위에 있고 또 아래에 있는 픽셀들에서의 밝기 변화량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이 넓은 영역에 대해서 약간 스무딩된 U방향 밝기 변화량을 출력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약간 이것과는 수학적으로 일맥상통하지는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U방향으로 진행할 때의 밝기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겠다는 컨셉은 유지가 확실하게 되고 있다. 자, V방향에 대한 변화량을 구하는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에서 V방향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행됐을 때의 밝기, 그 전 밝기, 그거 두 개 사이의 차이로서 현재 어떤 픽셀에 대한 V방향에 대한 밝기 변화량을 갖다 구하고요. 좌우에 있는 밝기 변화량들과 더해서 약간 스무딩된 밝기 변화량을 내뱉어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 대신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의 크기가 결국에는 두 방향을 고려하는 밝기 변화를 의미하는 값이 될 텐데 그것은 여러분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죠?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한 거 더해서 루트 씌우죠.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필터 적용된 값, 요 필터 적용된 값들이 이렇게 두 개의 스칼라가 나와서 새로운 이미지의 인텐시티를 나타내고 있으면 그것들을 제곱을 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게 그 픽셀에서의 최종적인 양방향을 고려한 밝기 변화량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된다.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요거는 주변 값들의 노이즈에 민감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필터의 지금 값이 어떻습니까? 합이 0이에요. 밝기 정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이제 씌우게 되면은 원래 이미지의 정보를 잃어버리고 엣지 부분의 이미지 정보만 남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소벨 필터를 적용하는 엣지 디텍션이 있었는데요. 캐니 엣지 디텍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소벨 필터가 조금 더 진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미지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주고요. 소벨 필터를 이용해서 각 방향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또 그레디언트의 크기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 방향을 따라서 예를 들면 만약에 엣지가 이런 식으로 굵게 있으면 그레디언트 방향은 밝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있게 되니까 여기 있는 픽셀들의 그레디언트는 이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쵸? 이 방향으로요, 해당하는 픽셀의 그레디언트 값이 가장 크지 않으면은 엣지 후보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굵은 엣지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얇아질 거예요. 가장
이제 큰 값들만 남으니까 그레디언트가 그쵸? 그래서 이것은 얇은 엣지를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소벨 필터에 비해서 이제 엣지가 얇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레스홀드를 갖다가 두 개를 정의하고 엣지 후보들을 난 엣지, 위크 엣지, 스트롱 엣지로서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서 스트롱 엣지는 이제 무조건 엣지가 되는 거고요. 난 엣지는 무조건 엣지가 아닌 것으로 판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위크 엣지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 엣지와 연결이 돼 있으면 살리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엣지 후보들을 얇게도 만들고 그리고 선별해가지고 이 두 개의 스레스홀드로서 자, 요것 중에서도 이거는 일부분만 인정을 해줘서 엣지를 갖다가 선별해서 출력하게 하는 그런 엣지 디텍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엣지를 결정하는 거죠. 하이퍼 파라미터가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벨 필터에 비해서 복잡하지만 퍼포먼스가 또 이제 얇고 정밀한 엣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은 같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밀하게 세팅해 줘야 된다는 어떤 단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대상으로 할 건데요. 그레이 이미지로 바꾸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벨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엣지 픽셀들을 검출을 해보겠습니다. 소벨 필터를 적용하는 것은 오픈CV의 소벨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U방향으로 할 건지 V방향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U방향으로 필터를 적용했을 때에 대한 결과, Y방향으로만 했을 때에 대한 결과, V방향이죠. 그리고 UV방향에 대해서 모두 한 다음에 그것을 그레디언트의 크기를 구해가지고 그것으로서 이제 엣지 픽셀의 밝기를 매핑시켜서 이미지화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소벨 필터를 자 이렇게 하면은 U방향으로만 적용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Y방향으로만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인텐시티가 강한 게 어떻습니까? U방향으로 인텐시티 차이가 클 때에 더 강하게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건데 얘는 약간 세로 쪽에 대한 성분들이 얘는 조금 가로 쪽에 대한 성분들이 두드러 보이지 않나요? 당연하죠. 이건 V방향에 대해서 U방향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쵸? 자, 이게 U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인텐시티의 차이가 없는 부분은 필터의 웨이트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다 까만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인텐시티의 차이가 적은 부분이 약간 희미한 하얀색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림이 정확하게 세로선, 가로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히기는 하지만 U방향이랑 V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 이게 엣지가 약간 성분이 잡힌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를 그레디언트의 크기로서 거리로서 인텐시티를 대응을 시키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가 훨씬 더 이거랑 이거의 합성된 효과죠. 양방향에 대해서 인텐시티가 강하게 차이 날 때의 하얀색으로 된 올바른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엣지가 어떤 스레스홀더보다 크게 되면 그것만 남기는 것으로서 우리가 엣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레스홀드를 좀 강하게 주면 이런 이제 희미한 하얀색들은 엣지 후보에서 사라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벨 필터를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엣지에 있는 픽셀들만 좀 골라내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캐니 엣지 디텍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따라 진행될 텐데요. 캐니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블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블러링 하고 노이즈를 좀 없앤 다음에 집어 넣어 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스레스홀드 두 개를 가지고서는 엣지 후보군을 정리를 한 번 더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스레스홀드 두 개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엣지가 굉장히 얇게 나오죠? 아까 전에 소벨 필터 했던 것보다 얇게 나와요. 왜냐면 프로세스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비교하면서 가장 인텐시티가 센 픽셀들만 살린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스레스홀드, 여기 두 번째 스레스홀드인데요. 당연히 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버리는 값이 많아진 게 작아지겠죠. 이런 거 없어지죠. 점점 엣지가.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갖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살아나는 엣지들이 많아질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요만큼만 무조건 살아남게 되니까 지금 선들이 없어지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요만큼이 무조건 살아남는 거니까 선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요것과 요거 이 두 개 스레스홀드 사이에 요 범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여기 있는 엣지들의 엣지 포인트들에 연결된 애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엣지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캐니 엣지 디텍션을 통해서 얻은 엣지가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샤프하게 얻어지죠. 그러나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점, 요거를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방법들이 손토매틱이라는 약간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엔 컨투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컨투어는 객체의 외곽선을 따라서 연결된 점들의 집합입니다.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근데 이것은 엣지랑은 다르게 그냥 경계가 값이 크게 변화하는 픽셀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객체의 외곽선으로서 확신을 갖고 모아놓은 점들입니다.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투어는 바운더리 디텍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엣지 디텍션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컨투어는 점들의 리스트로 표현은 되는데 외곽선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것은 이 점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다. 그쵸? 자, 컨투어를 이용하면 객체의 면적이나 둘레나 중심점, 바운딩 박스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당연하겠죠. 어떤 객체가 있을 때 그거에 테두리를 갖다가 이렇게 좌표를 전부 다 수집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것으로서 여기 딱 타이트하게 붙는 렉트앵글을 정의하는 것, 바운딩 박스를 정의하는 것이죠. 요거에 이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둘레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어렵지 않겠죠. 컨투어가 잘 구해지기만 한다면요. 자, 여러분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하고요.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가우시안 블러 등을 이용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진화를 수행을 합니다. 이미지를 단순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미지를 원점에서부터 쭉 이렇게 세로로 흩으면서요. 255의 값을 갖는 물체의 끄트머리가 나올 때까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컨투어 포인트로서 잡히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에 이거 255로 봐주세요, 여러분. 자, 컨투어로서 찾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음 컨투어 점 이 점을 찾냐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녀석에서부터 다음 컨투어를 찾을 때는요. 이 녀석의 8가지 방향을 보고 첫 번째로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부분을 두 번째 컨투어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비어스 컨투어 그리고 현재 컨투어 포인트가 정해지면 그때 이 컨투어 포인트는 다음 컨투어를 구할 때에 이 지나온 녀석 다음 번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먼저 걸리는 255 값이 나오는 부분을 그 다음 컨투어로 하고 이 녀석은 또 프리비어스가 되고 또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이 프리비어스 컨투어 위에 있는 여기부터 검색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방향으로 또 컨투어를 찾고 그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게 결국에는 벽을 짚고 걸어가는 거랑 약간 비슷하죠? 그것이 시작점에 다시 복귀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컨투어를 찾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컨투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픽셀 점들의 좌표들을 수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게 몇 각형 도형인지를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요. 1단계에서는 일단 가장 거리가 먼 두 점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직선을 하나 그어요. 그쵸? 그리고 2단계에서는요. 이게 직선이 그어지면 이 두 개의 영역을 갖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역에서요, 이 직선에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것, 수선의 발을 그렸을 때에 가장 거리가 먼 점들을 갖다가 찾습니다. A 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되겠고, B 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되겠죠. 그쵸? 이거가 어떤 일정 수준의 스레스홀드, 입실론이죠? 입실론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선 그걸 넘으면은 이 녀석을 또 다른 코너로 인정을 하고, 또 이것도 이 녀석을 또 다른 코너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코너가 되니까 또 이제 코너를 잇는 직선을 갖다가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노이즈들이 좀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직선마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쪽 바깥쪽 영역, 이거 AD 구역, 그리고 CB 구역, 이 BD 구역에 대해서 여기 봤을 때 여기 조금 이렇게 점들이 삐져나가는 있겠죠. 그쵸? 근데 그것들은 이제 입실론보다 작아서 더 이상 꼭지점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마무리되고 AD 구역도 여기 점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스레스홀드를 넘어가는 거리가 되지는 못해서 이 직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가 스레스홀드를 넘어가는 먼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코너로 정의를 하고 여기도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 영역이랑 이 영역을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했을 때 여기 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스레스홀드를 넘어가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꼭지점을 이렇게 다 정할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디텍트한 바운더리가 컨투어가 오각형인지 삼각형인지 이각형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컨투어에서 원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도 컨투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서큘러리티라는 것을 구해서 원인지 아닌지를 좀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큘러리티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둘레죠. 둘레의 제곱 분의 4파이 곱하기 에어리어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서큘러리티가 4파이 곱하기 파이 r 제곱을 갖다가 2파이 r의 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가 돼요. 이게 완전한 원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한 원이라면. 이게 완전한 원이 아니면 이 에리아랑 이 페리미터가 요 값이 안 나오겠죠? 근데 만약 완전한 원이어서 이 값이 나오면 이렇게 되어서 1이 나온다고요? 서큘러리티가 1이 되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벌티시스는 이 꼭지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점들이 주어지면 이 거리들을 다 더해서 둘레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거의 제곱을 한 거를 이 안에 있는 픽셀들의 개수를 세면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면적으로 해서 우리가 서큘러리티를 조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보통 0.8을 넘으면 원으로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투어를 이용해서 원도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컨투어도 역시 한번 검출을 예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이용해서 이 녀석들의 컨투어를 한번 찾아보고 원과 이 사각형, 삼각형을 검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풋되는 쉐이프 요거예요. 자, 컨투어를 찾는 것은 오픈CV 라이브러리 안에 find contour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수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점들이 컨투어로서 지금 찾아진 겁니다, 여러분. 잘 찾아졌죠? 그쵸? 요거를 갖다가 이 컨투어 안에 있는 픽셀들의 개수를 세는 것으로서 면적을 구하면 이렇게 면적들이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바운딩 박스도 쉽게 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요. 그렇죠? 요게 지금 이 빨간색 점들의 좌표가 다 있는데 그 민맥스 값을 U축이랑 Y축에 대해서 구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이 렉트앵글들, 바운딩 박스들을 쉽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렉트앵글이랑 트라이앵글, 서클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코너점의 개수를 가지고 렉트앵글인지 트라이앵글인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클의 경우에 지금 원의 둘레에 코너들이 더 많이 생기지 못한 이유는 지금 입실론 값이 작아서 그런 거죠. 지금 입실론 값을 이렇게 줄여주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원 둘레에 이제 벌티시스가 더 많이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서큘러리티도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허프 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선을 검출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단 이 허프 변환을 이용하려면은 엣지를 먼저 추출을 해놔야 됩니다. 엣지점이 막 구해지면은 그 중에 하나의 엣지점에 대해서 이 엣지점을 지나는 직선의 후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요렇게 많은 직선들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많은 직선들이. 이 직선 하나하나를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y는 m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요런 직선은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런 직선은, 그쵸? 이 mx 플러스 b 요걸로는 이 녀석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는데 좀 일반화된 식으로서 사용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허프 변환에서는 이 점 하나, 엣지점 하나를 갖다 지나는 직선을 표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자, 여러분, 요런 직선을 한번 봅시다. 요런 직선을. 요 직선을 갖다가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로 표시할 수 있어요. 요 막대기로. 이 막대기가 요 직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만나는 막대기인데요. 이런 막대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그쵸? 수직으로 만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막대기. 요건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이. 그쵸? 요 막대기에 X축으로부터, 이 U축으로부터 회전된 각도 세타, 그리고 이 막대기의 길이 로, 이 두 개로서 이 직선을 갖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요, 우리가 i번째 요 엣지 포인트를 지나는 직선 중에 여러 가지 직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j번째 직선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직선을요, 이 세타랑 로로서 로 ij, 세타 ij, 요렇게 이 직선을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j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로랑 세타가 바뀐다라는 얘기니까, 그것이 바뀌면 이런 식으로 이런 직선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로랑 세타로서 새로운 직선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되고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 세타가 0도에서부터 쭉 이렇게 180도까지 변화를 하게 되면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세타가 요거일 때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선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수직인 요 선을 그어주면은 요 직선을 갖다가 정의를 하는데 쓰일 수가 있고요. 세타가 만약에 이렇게 벌어지면 이거 지금 한 100도 되겠나요? 그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직선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겠죠. 요 직선, 이렇게 되는 직선, 그쵸? 이렇게 되는 직선은 이게 이제 한 이렇게 90도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로가 거의 0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만약에 요런 직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요런 직선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세타가 이렇게 커지면 179도 막 이러면은 179도 이러면은 요 직선을 표현하는데 로가 대신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여기로 가야지 로가 플러스지, 요건 이제 마이너스 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값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직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어떻게? 요 세타가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가게 되면 180도이면 이 0도일 때랑 똑같으니까 이 세타는 0에서부터 180 요 사이의 값을 취해야겠죠?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모두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쵸? 그럼 그걸 갖다가 직선의 후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점들이 만약 엣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후보를 갖다가 만약에 1도씩, 세타를 1도씩 바꾸면서 직선을 갖다가 후보를 만들었다면은 한 179개 정도의 후보가 생길 거예요. 얘도 179개의 후보가 생길 거예요. 얘도 179개의 후보가 생길 거예요. 얘도 179개의 후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직선은 얘들이 전부 다 겹쳐가지고 후보로 갖고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세타, 여기는 세타가 0도부터 180도까지 써지고요. 여기는 이제 로가 이제 그 값들이 써지는 건데, 요 로는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해져요? 이렇게 구해져요. 왜냐면은 여러분 요걸 보세요. 자, 요렇게 있으면 얘가 ui, vi면은 그게 이제 요게 ui라는 거고 이게 vi라는 거잖아요, 요만큼이. 그럼 이 로는요, 이 ui의 코사인 세타한 거, 그 vi의 얘가 세타니까 이제 사인 세타한 거, 그걸 더한 게 돼요. 그래서 로는 ui에다 코사인 세타한 거, vi에 사인 세타한 게 된다고요. 그쵸?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타를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한 1도씩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이산화 해가지고 써놨을 때에 로도 이걸 구할 수가 있다라고요. 세타랑 요
후보가 되는 이 엣지의 픽셀의 좌표만 알면, 근데 이 로가 막 소수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양자화를 해야 돼요, 양자화를. 그래서 로도요, 여러분, 이 테이블을 만들 때, 뭐, 180, 181, 182 이렇게 했으면은, 180.6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180.257 이런 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양자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산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타는 여기에 이제 0에서부터 뭐 1, 2, 땡땡땡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그때마다 자, 여기 있는 점 다시 할게요. 엣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녀석을 지나는 점 170, 지나는 직선 179개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 직선 179개 중에 하나는 세타는 이거였고 로는 요거였어. 여기다 한 표. 세타는 요거였고 로는 이거였어. 여기다 한 표. 이렇게 179개를 갖다 다 표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주는 거예요. 표를.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도 이제 엣지 픽셀이 있겠죠? 얘도 지나는 179개의 후보가 있다고요? 그것도 여기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여기다. 투표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에도 지나는 점들이 있겠죠? 요것도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 이게 투표가 몰리는 데가 생긴다고요. 이 투표 몰리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녀석들을 모두 지나는 요 직선을 말하는 로랑 세타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가 이때 읽히는 이 세타랑 이 로가 이 녀석들을 다 지나는 이 직선을 의미하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엣지를 찾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 여기에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런 점들도 있을 수 있고, 엣지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엣지 점들에 대해서 다 투표를 시키는 거예요. 다 투표를. 그러면은, 자, 여기에도 좀 투표가 몰려있고, 여기도 투표가 좀 몰려있고, 여기도 투표가 좀 몰려있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직선이 4개가 검출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둘, 셋, 4개가 검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직선을 검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허프 변환을 이용한 직선 검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약간 후보를 갖다가 점마다 무지무지 많이 만들어 놓고서는 다 이 테이블에다가 보팅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투표를 많이 받는 애들을 갖다가 직선으로서 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검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때 그럼 이건 어떻게 뽑냐? 여기에 뭐 2개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3개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많이 있어서 괜찮지만은 이런 것들도 직선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걸 정하는 스레스홀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표수가 특정 인계값을 넘었을 때에만 그 로랑 세타를 갖다가 이 그림에서 검출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인계값은 우리가 스레스홀드로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비슷한 느낌으로 원도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지름 R을 알고 있는 경우랑 모르는 경우로 나뉘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 녹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요런 엣지 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얻었어요. 요런 엣지 점들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자, 이 녀석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면 원의 중심은 반지름의 R이라면은 요 R만큼 떨어져 있는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의 중심이. 근데 그게 여기에 있을지, 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 있을지, 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 있을지 몰라요. 이걸 다 이어보면은 그게 하나의 원이 돼요. 이 녀석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R이라는 원의 둘레에 있는 픽셀들, 이게 다 원의 중심의 후보들이 된다고요. 그쵸? 이거는 지금 A, B라는 픽셀 좌표로 나타나지겠죠. 그쵸? 그게 지금 이 녀석들도 이 녀석을 중심으로 R만큼의 이런 후보들이 있을 거고 얘도 이 녀석을 중심으로 R만큼의 이런 후보들이 있을 거예요. 후보라는 건 이 원에 지금 둘레에 있는 모든 픽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를 만드는 거예요. A, B를 갖다가 이렇게 양자화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딘가가 굉장히 투표가 많이 됐다. 이게 뭐다? 여기서의 A랑 여기서의 B가 뭐다? 바로 이 녀석들의 원의 중심. 요거다. 요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녀석들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는 원의 중심들을 다 보팅을 해가지고서는요. 보팅을 해가지고 그게 가장 보팅이 많이 되는 데가 뭐다? 이 녀석의 후보가 되는 거, 뭐 또 이 녀석의 알만큼 떨어져 있는 후보가 되는 거, 이 녀석이 알만큼 떨어져 있는 후보가 되는 거, 이것이 겹쳐지는 이곳이 된다. 이 위치가 여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원의 중심 좌표를 갖다가 이산화된 테이블로 놓고 보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원의 중심을 구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건 반지름 R을 알고 있을 때고요. 반지름 R을 모르는 경우는 R까지 변수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여기 이제 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R을 몰라요. 원에 이제 엣지들이 있으면 R을 몰라요. 그러면은 요거에서부터 R을 이만큼 늘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원의 중심이 있을 수도 있고, R이 이거일 땐 이거의 원의 중심이 있을 수도 있고, R이 이거일 땐 이거의 원의 중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픽셀들을 갖다가 전부 다 테이블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테이블은 3차원 테이블이 되겠죠. 3차원 테이블이 A, B, R. 근데 이것이 이제 양자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요 양자화되어 있는 이 3차원 블록으로 되어 있겠죠. 이게 이렇게 블록으로. 여기다 보팅을 하는 겁니다. 보팅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도 R을 늘려가면서 여기 있는 점들을 갖다가 다 세놓는 거예요. 여기다 보팅을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한쪽 블럭은 뭔가 이렇게 그 보팅이 쌓이겠죠. 그쵸? 그걸 갖다가 따로 떼가지고 뭐다? 그때 R이랑 A랑 B가 뭐다? 그게 바로 이 엣지들이 올라가 있는 원의 중심인 거고 그 원의 반지름인 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녀석이 R을 바꿔가면서 360도를 원래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계산량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원을 구성하는 엣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한테서 이 주변의 픽셀의 밝기 변화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요. 이쪽으로는 별로 그레디언트가 안 변할 거예요. 이쪽으로는. 근데 이쪽으로는 그레디언트가 확 변하겠죠. 왜냐면 여기는 하얀색인데 여기는 까만색이니까. 여기 하얀색인데 여기 까만색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이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향은 이 그레디언트 방향에 있으니까 이 0에서 360도를 다 이렇게 픽셀들을 모으질 않고요. 그레디언트의 양의 방향이나 그레디언트의 음의 방향, 요 방향 근처에 있는 픽셀들만 후보로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취해서 실질적으로는 ABR을 보팅하고 가장 많은 보팅이 된 원을 찾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허프 원 검출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허프 변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이런 그림에 대해서 원이랑 직선을 잘 검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라인을 검출하는 것은 이렇게 오픈CV에 허프라인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고요. 이 스레스홀드로 요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하는데 보팅 수가 요거 이상이 돼야지 이제 라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검출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보팅 수를 갖다가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줄이면 라인이 더 많이 검출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걸 높이면 라인 점점 조금 검출이 돼야 되니까 점점 빠지죠, 여기 라인들이. 그쵸? 요거 이제 적절하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미니멈 랭스랑 맥시멈 갭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요. 미니멈 랭스를 갖다 높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보다 작은 길이의 직선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낮춰주면은 자, 이것보다 높은 더 많은 이제 직선들이 검출이 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맥시멈 갭은 얼마만큼 엣지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곳에 갖다가 하나의 직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직선으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요건 지금 서로 다른 직선으로 봐줘야죠. 근데 이 갭을 갖다가 많이 허용을 해버리면 요것들이 붙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붙죠? 여기가. 그쵸? 요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변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을 잘 검출은 해주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에 따라서 또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허프 변환에서 원을 검출하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원을 검출하는 거 이 허프 서클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고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보팅 스레스홀드에 따라서 보세요. 이렇게 보팅이 조금만 돼도 되면은 원이 막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있는 원입니까? 없는 원인데 또 여기 지금 원이겠다 싶어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적절한 수의 보팅을 스레스홀드를 설정해 놔야 이제 원이 잡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레디어스를 딱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 미니멈 레디어스랑 맥시멈 레디어스 사이에 있는 값만 탐색을 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탐색이 너무 코스트 인이피션트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범위를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탐색 범위가 줄여주니까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레디어스가 60을 조금 넘었던 모양이에요. 검출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얘를 좀 올려주면 다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허프 원 검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리스 코너 검출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코너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게 코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코너 아닙니까? 그쵸? 자, 코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는 여러분 윈도우가 조금 움직이면 이쪽으로 움직일 때는 인텐시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별로. 근데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인텐시티 변화가 커요. 그렇죠? 왜냐면은 까만색이었다 하얀색이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까만색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인텐시티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하얀색이 반복되고 하얀색이 반복되니까.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까만색이 하얀색이 돼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이쪽으로 움직일 때는 인텐시티 변화가 큽니다. 그렇죠? 자, 엣지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한쪽으로 움직일 때만 인텐시티의 변화가 커져요. 근데 코너는 어때요? 이쪽으로 가도 인텐시티 변화가 큽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코너 부분은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코너를 정의하고 코너를 검출하는 방법이 해리스 코너 검출입니다. 자, 밝기가 일정한 영역에서는 작은 윈도우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밝기 변화가 거의 없어요. 엣지 영역에서는 작은 윈도우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만 밝기 변화가 크게 관찰이 됩니다. 코너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밝기 변화가 크게 판단이 돼요. 코너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해리스 코너 디텍션의 방법론을 한번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윈도우가 이동을 할 때 밝기 변화량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픽셀 하나에 밝기를 우리가 x, y인 위치에서의 픽셀의 밝기를 ix, y라고 했을 때 u 방향으로 v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였을 때 밝기가 요거라고 한다라면은 밝기 변화량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x, y 위치 픽셀에서의 밝기 변화량. 자, 이거를 우리가 특정한 윈도우를 기준으로 그것이 이미지에서 u, v만큼 움직였을 때 밝기 변화량이 몇인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한 픽셀에서의 밝기 변화량을 갖다가 제곱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밝기 변화가 어두워지든 밝아지든 많이 변한 거가 우린 중요하니까요. 부호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호를 살리지 않고 제곱을 취해서 그 밝기 변화 크기만 취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윈도우를 고려하기로 했잖아요. 윈도우가 가우시안 필터가 씌워지는 윈도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필터의 웨이트가 이 픽셀의 밝기 변화에 곱해지게 되고요. 그것을 윈도우 안에 있는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더해주는 것이 어떤 윈도우를 그림 위에서 u, v만큼 약간 슬라이딩을 시켰을 때의 밝기 변화량, 이 UV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U랑 V가 매우 작다라면은 우리가 조금 단순화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좀 잘못된 게 있어서 고치고 시작을 할게요. 요거는 없애주시고요, 여러분. 요거 이제 I, X, Y 요거는 마이너스 I, X, Y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쵸? 이 상태에서 좀 봐주세요. 자, 요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라면요. U랑 V가 굉장히 조금만 변한다라고 하면은 원래의 밝기에서요. 자, X방향으로 조금 움직일 때 인텐시티 변화율 그곳에다가 U방향으로 움직인 정도를 곱해주는 것으로써 U방향으로 조금 움직일 때 밝기 변화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또 Y방향으로 조금 움직였을 때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것에 V를 갖다가 곱함으로써 V방향으로 조금 움직였을 때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근사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I, X, Y를 빼니까 여러분 요거는 없어지고 이 부분만 남아서 자 이거는 IX라고 요거는 IY라고 우리가 다시 쓰면 이건 X에 대해서 밝기를 편미분한 값 요건 Y에 대해서 I를 편미분한 값 즉 X방향으로 밝기 변화량 그 필터 근처에서 요거는 Y방향으로 밝기 변화량 그 필터 근처에서를 의미를 하겠죠. 거기다가 U랑 V를 곱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자 우리가 이
이 UV 위에서 정의했죠? 이것을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쵸? 요걸 갖다가 이 부분, 또 이 부분, 이 부분 나누어서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요때 이제 이 시그마 XY, 이 가우시안 가중치 W에다가 IX를 제곱한 거, IX랑 IY를 곱한 거, IY를 제곱한 거, 이 부분을 갖다가, 자, 이거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이 부분을 A, 이 부분을 C, 이 부분을 B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U랑 V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을 때 밝기 변화량을 A 곱하기 U제곱, EC 곱하기 UV 그리고 B 곱하기 V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A랑 C랑 B는 요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식을 있잖아요. 여러분 행렬식으로 바꿨으면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거 행렬 곱하고 요거 행렬 곱하고 또 이거 행렬 곱하면 얘 이제 2차원 벡터가 되니까 요거 이제 곱하면 내적이 되죠. 그걸 하면은 요 식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U랑 V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을 때 밝기 변화가 요 행렬식으로 설명이 된다고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M 매트릭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걸 갖다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다음 장을 봅시다. 보면 여러분 원래 이 부분이 M이었는데요. 이 M을 갖다가 우리가 고유값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직교 행렬들이 되고요. 이건 이제 고유값들이 대각선에 이렇게 란다1, 란다2 이렇게 있는 이제 대각 행렬이 돼요. 고유값 분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받아들이시고 한번 봐주세요. 자, 요거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요 직교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녀석은 길이랑 벡터 간의 각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선형 변환 행렬이에요. 직교 행렬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벡터에다가 이 직교 행렬을 곱하면요. 이것은 벡터의 레프리젠테이션이 변하게는 되는데 회전 변환만 됩니다. 이 직교 행렬 안의 열들은 고유 벡터라는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녀석들이 좌표 축을 형성하는 공간상에서 그 좌표계를 기준으로 우리의 U, V 좌표를 세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고 났을 때에는 M을 이용해서 하는 변환이 그 공간상에서는 U랑 V를 스케일링만 하는 것으로서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게 고유값 분해의 효과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원 좌표기 기준으로 이 Q 트랜스포즈 곱했던 것을 Q를 곱해서 다시 돌려주면은 우리의 원래 이제 UV를 정의했던 좌표계의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거기다 UV를 이제 다시 곱해주는 것으로써 우리가 UV만큼 이미지에서 이동했을 때 밝기가 변화하는 정도를 갖다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Q의 열벡터 기저공간 좌표로 우리의 UV 이것을 변환한 후에 스케일 팩터를 작용해서 변환을 시키고 다시 원복시키면 그게 M이라는 매트릭스를 UV에 곱해가지고 선형 변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지니게 되는데 이때 이 스케일 팩터로 작용하는 것이 람다1, 람다2고 그것이 이제 UV가 새롭게 좌표가 변환된 거 U-V-라고 해볼게요. 그거에 이제 각각 스케일 팩터로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것 중에 하나만 크면은 H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두 개가 다 크면은 이제 모든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밝기 변화가 다 크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코너로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 고유값 람다1, 람다2가 다 큰지 안 큰지를 갖다가 봐줘야 되거든요. 하나만 크면 H로 분류하고 두 개가 크면은 해리스 코너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둘 다 큰지를 갖다가 어떻게 아냐. 해리스 코너 디텍션에서는 해리스 응답값 R이라는 것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자, R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람다1이랑 람다2를 곱한 거에서 람다1이랑 람다1 합한 거를 갖다 제곱한 걸 빼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 다운을 시키는 팩터를 갖다 좀 곱해줘요. K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람다1이랑 람다2는 두 방향의 값이 모두 크면 람다1, 람다2가 다 크면은 이게 커져요. 그쵸?
근데 이게 어쩌다 보면 람다 1만 크고 람다 2는 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람다 1이랑 람다 2를 더한 거를 제곱한 걸 빼줌으로써 페널티를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람다 1이랑 람다 2가 100이랑 100이었어요. 그러면 둘 다 크죠. 둘 다 크니까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고, 자, 요거는 보면은 200을 갖다 제곱한 거를 k배한 거로 빼주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하나는 만이고 하나는 1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람다 1이랑 람다 2를 곱한 거는 똑같이 만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보세요. 요거는 람다 1, 람다 2 더한 거는 만 1의 제곱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큰 수의 k를 곱한 거가 빼져가지고 엄청난 페널티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곱이 똑같아도 람다 1이나 람다 2 한쪽에 편중돼서 값이 크고 한쪽은 작은 것, 그것은 코너로서 판단이 되지 않게끔 이 페널티 텀을 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코너가 아니고 엣지인데 코너가 평가가 돼버릴 위험을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텀이 생기는 거고요. 요건 페널티 텀, 요건 두 방향의 람다가 모두 큰지를 좀 보는 텀. 여기서 이제 하나가 1이고 하나는 막 엄청 커서 큰데 이게 커지는 그런 것이 코너로 판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녀석이 페널티 텀으로 작용한다라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 람다 1, 람다 2는 M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M을 구하면 이게 되고요. 이것은 트레이스 M을 구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이니까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과 행렬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부분이고요. 지금은 우선 외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이 부분만 이게 왜 이게 되는지, 이게 왜 이게 되는지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람다 1이랑 람다 2를 다 고유값 분해하고 고유치 계산해가지고 구하지 않고요. 그냥 m 벡터가 있는 상태에서 디터미넌트 m 구하고 트레이스 m 구해가지고 이 r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쵸? 예, 이게 훨씬 더 연산량이 조금 듭니다. M 매트릭스를 갖다가 고유치가 몇인지 갖다가 찾는 그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자, 이 K 값은요 보통 0.04에서 0.06으로 세팅한다고 이게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R이 임계값보다 큰 경우 우리는 그 부분을 코너가 있는 것으로서 인지를 하고요. 이때 R은요, 여러분, 알파 곱하기 R 맥스를 갖다가 스레스홀드로서 보통 이것보다 크면은 코너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R 맥스는 뭐냐면은 이미지 전체에서 구해지는 R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통 1% 정도, 0.01인데요. 그걸 기준값으로 보통 하는데, 안 되면 0.01에서 0.05 사이 이 부분은 알파를 갖다가 좀 취하라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코너가 검출이 되면은 코너 주변에서는 여러 픽셀이 동시에 큰 R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막 큰 R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면 코너는 하나만 딱 찍히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영역 중에서 어떤 주변 영역을 설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R만 코너로 인정을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보통은 3 곱하기 3에서 7 곱하기 7 사이에 이제 3 곱하기 3이나 보통 5.5 곱하기 5 요 정도 이제 범위 안에서 가장 R 값이 높은 픽셀만 코너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속가내기 과정을 취함으로써 해리스 코너 디텍션 코너를 디텍트를 해줍니다. 자, 이상으로서 여러분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한 간단한 이론들과 예제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코너 디텍션 요거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너 디텍션 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오픈CV에 있는 함수를, 자, 요것도 한번 예제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코너를 얼만큼 잘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트랙바를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볼 텐데요.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리스 코너 디텍션을 통해서 굉장히 코너들이 잘 디텍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 있는 값들은 지금 참조하지 마시고요. 요거에 매핑되는 값들이 요거거든요. 이 K가 이제 일반적으로
1% 정도 설정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고, 요건 이제 소벨 필터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 개수를 요걸로 구합니다. 요거는 이제 리스판스 R에 대한 스레스홀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코너가 검출된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산이 된다. 그리고 이거 블럭은 이미지 밝기 변화를 볼 영역을 크기를 의미를 하고요. 이런 것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가지고서 이런 결과들이 이제 코너 셀 디텍션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워크플로우를 따라서 이렇게 코너들이 검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전통적으로는 이런 엣지나 컨투어, 호우 트랜스포메이션한 원이나 라인, 그리고 이 코너를 디텍션한 것들, 이런 것들을 피처로 해서 컴퓨터한테 어떠한 판단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미지를 인지하고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도 조금 경험해봐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전통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방법들은 굉장히 손토매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토메이션 하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너무 많고, 그것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결과에.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예제들을 이용해서 하니까 이 수학적인 코너 디텍션 방법들, 그리고 원 검출, 허프, 라인 검출 이런 것들이 잘 되지만, 실제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고 막 빛 반사돼 있고 이런 복잡한 환경 배경이 있고, 이런 이미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피처를 갖다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얻어놓은 다음에 그 피처에 기반해서 판단을 시키는 것도, 피처가 잘 안 구해지면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러버스트한 퍼포먼스를 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방법이 분야가 태동되고 약 50년, 60년 동안에 이러한 이제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방법에 기반하는 컴퓨터한테 이미지 인식시키기, 그리고 적합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하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 왔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미지 자체를 인풋으로 집어넣고 내부에서 알아서 중요한 피처들을 갖다가 지가 알아서 뽑아내고, 그것을 기반해 가지고 이 그림이 무엇인지, 이 그림에서 오브젝트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픽셀 단위에서 객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맞추는 문제들이 딥러닝 모델을 컴퓨터 비전에 도입하면서부터 굉장히 약 한 최근 10년 동안 괄목할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들을 보여줬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먼테이션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from scratch에서부터 그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성능은 잘 안 나오더라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우리가 한번 직접 모델을 빌드해보고 또 훈련시켜보는, 그리고 퍼포먼스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